영재아이들은 이렇게 처음에 어울리다가 이건 나랑 절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그 갈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요소가 매우 더 적게 되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됐을 때 회피하는 성향이 매우 높아요. 인지적하고 이제 정서적 측면인데, 인지적 측면으로는 매우 우수하지만 정서적 측면으로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뭐 정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고 알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다 보니까 관계적으로 따뜻함, 뭐 자기의 평온함, 그다음에 누구한테 받는 어떤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경험이 적다 보니 거기에 대한 취약성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그래서 인정 욕구는 강한데 정서적 따뜻함의 욕구는 매우 떨어지는 거, 이게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상처를 되게 깊게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뭐 똑똑하다는데 뭐 그런 것도 못해? 이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안고 간다든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쉽게 말하는 뭐 담임 선생님들이 말할 때 야, 너 과학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이것도 몰라? 이런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일반 아이들한테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돼서 엄마 나는 과학 못하는 사람인가 봐, 뭐 이렇게 되게 좌절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이가 없긴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잘 조율해 줄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재를 둔 부모들한테는 정서적 측면에서는 일반 양육 태도와는 좀 달리 접근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래 집단보다는 떨어지죠. 정서적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부딪힌 기회가 적어요. 그 또래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면 자기들끼리 막 뭐 티키타카 하면서 많은 관계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영재 아이들은 이렇게 처음에 어울리다가 이건 나랑 절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그 갈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요소가 매우 더 적게 되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됐을 때 회피하는 성향이 매우 높아요,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 측면은 오히려 또래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일단은 시스템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영재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능동성과 이제 주도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당성인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라는 시스템은 일반적인 아이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은 이제 보편성을 기준으로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보편성을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복도에서 뛰면 안 돼 이랬는데, 아니 불났는데 뛰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뛰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면 안 돼." 이런 표현들이 되게 거부성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어린 아이들은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 선생님은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뭐 다음에 하라고, 그건 내용과 상관없다."라고 하고, "왜 그러지? 그게 선생 맞아?"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또 힘들고, 그다음에 아는 문제를, 아는 내용을 왜 어제도 가르쳤는데 오늘 똑같이 또 반복해서 말하지? 그 제대로 왜 저걸 모르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힘겹게 어렵게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가 유치원하고 초등 저학년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 넘어가 버리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나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가게 돼 있죠. 근데 그전에 매우 어렵죠. 유치원을 가면 일단은 가장 힘든 것이 획일화 교육이에요. 다 서서 같이 인사하고 배꼽에 손 올리고 90도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나는 당신을 되게 좋아하고 당신의 당신을 되게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 아니면 서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형태의 어떤 그런 제스처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너를 되게 좋게 볼 수 있고 너를 되게 예의 바른 어린이로 파악해. 그래서 관계가 매우 좋아져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한 행위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영재 아이들한테는. 근데 일반 유치원에서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마다 일일이 설명해 주는 유치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다 자기한테 맞지 않고 강제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좋았다가 이제 유치원을 가버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죠. 근데 일반 아이들은 왜 좋냐면, 유치원 활동이 왜 좋냐면, 이제 만 8세 전후에서 6세 이후부터는 공적자 형성기라고 해요. 그래, 공적자 형성기라는 것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6세 되면은 이제 일반 단체 학교를 가는 이유가 공적자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규칙과 룰을 지키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갈등이, 규칙과 룰을 지키니까 갈등이 해소되고 훨씬 효율이 높아지는 상태를 그런 걸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 놓일 때 가장 안전하고 훨씬 더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넘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공적 자아 형성기라고 하는데, 요거에 이제 영재들한테 요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재 아이들은 타인보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우선이 되는, 내 생각이 먼저 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은 매우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사춘기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알만큼 알거든요. 이제 선생의 역할도 알고, 부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해가 됐고, 그러다 보면 사춘기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춘기는 어쨌든 방황의 시기잖아요. 전두엽이 발달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한다지 판단의 미스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멘토가 매우 중요한데, 이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았을 때 영재아동들은 되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영재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본질 탐구력이 매우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변해 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죽음에 대한 거, 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가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그 연령대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도에 놓여 있죠. 그러면서 그 불안도는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가 원하는 학습에만 몰입돼 있다 보니 내면적으로 갈등과 이런 요소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좋은 멘토를 찾아야 된다는 건 이건 매우 영재아이들을 되게 안정화시킬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불안도가 높을 때 그나마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렇게 지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는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시선을 외부로 넓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곧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좀 적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목표 설정하는 것을 해리포터 완독하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특별히 우리가 학습적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프로젝트 형태의 목표를 세워놓고 전국 100대 산 등반하기,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뭐 자전거 타고 뭐 1시간 가보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목표를 하나에 초점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에 몰입화시키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 통제되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 길을 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왜 서울대 가기가 과정이 되면 돼요. 과거 가는 것이 과정.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가, 혜민아, 너가 지금 중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좋은 곳이 있대. 과거 가면 네 마음도 많이 알아주고, 너랑 비슷한 친구들도 많고, 네가 마음껏 말해도 그걸 다 이해하고 소화시켜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도 너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 달라. 너의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주고 이런 곳이 있대. 그럼 우리는 지금 목표를 그쪽으로 정해서 너가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은 그쪽이라는 사실을 갖고 지금부터 거기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자. 이건 매우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는 시기적으로 성장이 되잖아요. 근데 뇌는 시기적으로 성장된다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다음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게임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정보를 갖고 있느냐 게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또 서로
결합하느냐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영재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많은 정보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폐 같은 경우는 정보는 엄청 많지만 서로 관계를 연결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자폐성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걸 알아도. 그래서 어떤 연결이냐, 연결의 과정인데, 이게 연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확장성은 매우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면에서 어떤 연결을 만들어내느냐, 요게 이제 엄청나게 머리를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인 중에서도 보통 만 24세 정도 되면 뇌발달 시기는 거의 서서히 이제 멈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신경 가sob성의 원리에 따져보면 24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자꾸 배우게 되면 뇌는 계속 향상된다고 논문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행위를 지속한다? 이거는 이제 뇌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24세 이후에 기존의 패턴만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뇌는 이제 더 이상 발달은 멈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 24개월이 문제이긴 한데, 24개월 이주는 괜찮냐? 뭐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미디어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 24개월 이전에는 문제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24개월 이전에는 전체적 오감적 발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만져주고 이렇게 촉감적 발달도 시키고, 시각적, 청각적, 오감의 발달이 중요한데, 이게 시청각을 하게 되면 다른 감각기들은 멈추고 시각 감각기관만 발달하게 돼 있는데, 이 사실 우리는 시각적 발달이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서 40%로 넓게 우린 수용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서 되게 많은 부위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40% 정도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감각을 들어오게 됐는데, 요게 이제 24개월 전에 불균형 발달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각적으로만 감각이 체득되고 다른 감각들에게는 아주 발달이 지연시키는, 그래서 매우 안 좋은 현상이 만 24개월 이전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사실은 한 50분 정도? 요 정도의 어떤 시간만 정해놓고 쉬었다가 본다면,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이제 학습적이고 자극적이지 않고 막 폭력적이지 않고 매우 아이들한테 좋은 현상이 있죠. 요즘 아이들 보면 한글 천지개벽을 통해서 한글 습득하고, 수 프로그램을 위해서 숫자를 습득하고, 다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오히려 영재 아이들은 더 되게 빨리 습득을 해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팝콘 브레인 현상이니 이런 것들은 만 24개월 이전에 빠른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가 맨 처음에 발화될 때는 상호작용성이 되게 중요한데, 언어를 미디어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발달적 측면에서 언어 발달에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맞춤을 통해서 그 언어에 풍기는 언어의 어떤 강도, 느림, 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하면 그런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근데 24개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학습하는 것이 유리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미디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학습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 활용을 하신다면 학습적인 미디어, 세균에 관한, 과학에 관한, 공룡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언어로 확장시켜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아이 양육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영재학의 특징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인격체로 대하는 게 더 우선적이긴 해요. 그리고 인지적 측면을 좀 많이 존중해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거고, 나머지 이제 감정 조절이 심한 경우는 사실 일반 보편적인 아이들한테도 매우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부모가 감정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이거는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동일한 장면에 대해서 어떤 때는 화내고 어떤 때는 화내지 않고
이런 것들일 때는 아이일 때는 불안도가 높아지는 게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럴 때는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라고 했을 때 정작 그렇게 대하면 아이는 평온이 찾아오는데, 부모의 감정 조절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잘못 전달된다? 이러면 아이는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훈련,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감정 조절이 했을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90초 멈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왔을 때 우리 감정세포는 외부 자극에서 감정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90초 동안 활성화되는데, 이 90초 동안 활성화될 때 또 다른 자극이 오면 다른 자극이 또 활성화돼서 감정이 멈추질 않게 돼 있어요. 근데 90초 동안을 지나버리고 외부 자극이 차단된다면 감정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막 울거나 뭐 했을 때 자꾸 물어봐 버리면 감정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막 감정 상태에 놓였다 그러면은 그냥 감정이 지금 편안해지면 말해 이러고서 끝내야지, 왜 우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자꾸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감정은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도 내면에 화가 뭐 치밀어 오른다든지 아이 때문에 뭐 되게 힘든 감정 상태가 되면은 한 2분 정도 뭐 다른 시선을 피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감정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한테 정서적인 안정감 이렇게 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